지금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에게 매매할 때 자세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투수가 유인구를 던지면 완전 농락당하는 거죠. 타율이 왜 안 좋은가? 해설자 말을 들어보면 유인구에 속았다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자꾸 뺏기고 방망이가 그냥 맞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못 맞춥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안 좋은 타구가 나가죠.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지수와 시황,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에다 한번 감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feel이죠, feel. feeling. feel인데 감만 갖고 계시면 돼요. 감이 뭐예요? 균형 감각입니다. 지금이 대략 뭐 지수가 약간 박스권 위아래로 흔들려도 한 50포인트 내외 가고 있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장이다. 내지는 부양책이 가동되고 있다. 큰 리스크가 없다. 조금 흔들려도 나는 주춧돌을 놓은 이 주도 섹터는 흔들림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약간의 음봉은 내가 감내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수나 시황의 뉴스에 예민하신 분들은 미국의 나스닥이 뭐 한 1% 정도야 음봉이 났다. 또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마음부터 덜컥 내려앉고 막 호들갑스럽게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현금은 왜 없나, 뭐 이런 생각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정은 반드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양봉에 이어서 음봉은 반드시 나오고 필연적으로 음봉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추세가 양봉으로만 가겠습니까? 많이 많이 나오면 좋지만 양봉, 음봉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호흡도 들숨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가벼운 들숨날숨 정도로 생각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저 정도. 이 정도 조정이야 내가 뭐 그냥. 자, 그래서 흔들림을 최소화하시고 대신 어떤 게 필요하면 주도 섹터에 딱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마음이 든든합니다. 뭐 이따위 음봉주미에 내가 더 산다 내지는 내가 오늘 팔지 않는 것은 새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내가 무서워서 팔았다.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파는 것은 내가 새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공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너는 나의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굳건하게 딱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도 섹터를 잘 정해서 갈 때, 초석을 잘 다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수급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렇게 헛발질하는 기관 외국인 엄청 많아요. 제가 기관 투자가로서 15년이나 했습니다. 제가 안 해본 그 매매가 없어요. 주식도 엄청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 채권하고 파생도 했습니다. 항상 주식하기 전에 채권과 파생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채권과 파생은 굉장히 거대한 펀더멘탈 시장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시황과 뉴스 이런 건 펀더멘탈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감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내 종목은 그딴 거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뉴스 악재 나오면 내가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픽픽 쓰러질 만한 종목을 갖고서 매매한다고 그래서야 어떻게 견고한 매매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조정이 오면 주도주는 어때요? 수급이 더 몰려옵니다. 나한테 막 몰려와. 이 종목은 믿을 만한 종목인데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그 종목이 주도주야.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팔고 그제서야.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잘 분석했던 사람이 이걸 꽉 쥐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주도주를 팔아가지고 몰려온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황이나 뉴스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또 내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거나 파는 거에 너무 현혹된다. 기관이 어느 날 뭐 한 1, 20만 주 팔면 그냥 그날 그냥 시간 끝나거나 시간에 매매 보면 막 호가가 이상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았다는 이유로 막 같이 팔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호재나부터 급등하고.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잔파동들에 내 몸이 또 내지는 내 계좌가 무시로 매매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그 세금과 수수료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과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략적 선취매다. 아까 4단계로 분석을 딱 해서
나는 이번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나 또 내지는 이제 그린 뉴딜이 있었고 이제는 내가 이제 화학이나 뭐 소부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쪽에다 비중을 이제 한 50%, 70%를 담고 비주도 섹터들도 내지는 또 좀 지나갔더라도 에이스 종목에 내가 한 3, 40%를 담고 이렇게 바벨 전략으로 매매를 하면서 균형 감각으로 하다 보면 점점 내가 그렸던 방향대로 시장이 왔을 때 나는 그 전략적으로 선침해했던 소재나 그죠? 화학 여기서 또 수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스크리닝을 해놓으세요. 딱 심어놓으세요. 나의 마음은 이미 다 종목을 분석해서 이쪽에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어서 수급이 나에게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 몰려오고 있구나. 그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시로 전략적 선침해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전략적 선침해? 먼저 분석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비중. 물론 중장기로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전략은 뭐다? 나의 마음을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미리 전략적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단단한 매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금요일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뭐 IT나 BT나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지만 조금 이제 어수선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전체 분위기가 시장이 조금 이제 뭐 토대가 좀 바뀌는 느낌도 약간은 있죠. 자, 그러나 어차피 대형주라는 것이 경기가 엄청 회복되고 또 내지는 코로나가 또 그렇게 좀 많이 물러날 때까지는 안심하고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대형주 섹터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가는 것 같다가 또 막히고 또 뭐 현대차나 이런 것도 뭐 얼마나 많이 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근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저는 그래서 화학의 재발견을 좀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경기 민감 대형주의 움직임 중에서도 올라간다고 다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이 막 날라와요. 이제 새로운 공이 막 직구를 던지고 근데 이제 그 직구 중에도 그냥 스트라이크 아닌 것이 날라오. 가만히 있어야죠. 직구가 날라와도 나한테 정확히 내가 좋아하는 정 가운데가 올 때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주의 움직임 중에서 내가 선별했을 때 이쪽은 내가 괜찮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의 전향적인 자세가 들만한 어떤 것들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받아들이면 안 돼. 너무 늦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고점에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증시는 항상 한 발 먼저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죠? 보통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ER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할 때 6개월 선행퍼가 얼마냐. 또 성장주를 이제 조금 넓게 볼 때는 12개월 선행퍼를 봅니다.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이 회사의 이익이나 성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와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식 제조 PMI 지수나 또 차이신 제조 PMI 지수, 또 서비스 업종 PMI 지수가 다 기준선이 50을 넘어서고 조금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이제 공업 생산 또 내지는 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의 수출입 동향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문에 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는 건 두 가지로 압박이 되죠. 먼저 무역 전쟁에서 합의했던 무역 합의에 대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잘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건드리면 이게 지금 벌집을 쑤셔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수나 지표를 막 흐트러버릴 수가 있죠. 지금 대선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건드리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실추를 막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미지를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울로 반사하는 겁니다. 막 이쪽으로 레이저가 날아오니까 거울로 반사해. 어디로 반사해? 중국으로 반사해. 너가 욕을 조금 먹어달라 대신. 같이.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을 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두세 달 남은 거를 갖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중 간에 이제 이런 것이 무역 관련주들에 조금 악영향은 주겠지만 살아나고 있는 경제 지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도 결국은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것도 좀 서서히 회복되고 PMI 지수가 다 올라왔어요. 물론 소득이나 또 내지는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 이전까지 다 회복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나 시장에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이 통화 금융 정책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파월 의장의 최근의 멘트가 이제 FOMC에서 나왔는데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증시가 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올랐는데 파월 의장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올랐는데 뭐 시장의 버블을 조장하는 것이냐? 뭐가 좋아진 것이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냐? 이제는 파월 의장도 이제 증시를 좀 균형적으로 보고 조금 통화를 좀 조절하고 좀 견제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는 물러나지 않았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강력한 부양과 그다음에 방어하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자나 또 내지는 그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낙심이 되는 발언이죠. 자, 어떤 그 흐름도 이 관성이 붙어서 대세화되면,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하락의 대세가 되지만 돌아서서 우상향으로 상향의 대세가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매도한 자들은 계속 힘이 약화되면서 밀려나고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는 점점 이익을 거듭하면서 계좌에 수익이 쌓이면서 힘이 더욱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진 사람은 쉽게 서두르지 않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쳤거나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계속 밀려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쇼커버링이나 마진콜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표와 실적이 파월 의장이 주장하는 방향과 같이 힘이 실려서 매도자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뭐 현금 들고 기다리셨다가 조정 나오면 또 사는 기회도 나올 수는 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매도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물론 작은 음봉들이 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감내하는 자세가 내가 어느 섹터에 좀 바라볼 거냐라는 것으로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지수를 내가 오르고 내릴 거를 걱정하지 말고 지수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지수가 올라갈 거냐 내릴 거냐. 홀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환경에서는 어느 쪽에 주도 섹터가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플레 친화적인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필 대표는 이제는 경기민감 대형주나 인플레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증시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가 올라오기 전이라도 인플레가 올라올 만한 확률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돈이 그쪽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그 스마트한 돈들은 먼저 낮은 가격대를 선취면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상황이 왔을 때 허겁지겁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제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미스터 코퍼 구리입니다, 구리.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좀 조정 받을 겁니다. 음봉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나와서 이제 좀 쉬어가겠죠. 자, 쉬어가면 그럼 뭐 계속 흘러내릴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코퍼 구리의 가격은 반전율로 제가 살펴본 거죠. 반전율. 여기서 보시면 선이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저점, 고점을 분석을 했을 때 이 구간은 어디예요? 3분의 1. 3분의 1짜리 3분의 1. 고점에서 저점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내려왔던 폭의 3분의 1입니다. 이 3분의 1 구간이 대략 한 2.0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입니다. 2.51. 저는 이 미스터 코퍼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기에 민감한 금속, 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추이를 잘 보세요. 단기에 이격날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 분명히 나오고 조정이 나오겠지만 구리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 민감 섹터 또 내지는 SOC라든가 많은 산업재와 관련해서 구리가 갖고 있는 구리 가격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암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실적
여기에 우리가 코퍼의 흐름을 조금 이것이 약간은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골드인데요. 골드, 금과 은입니다. 자, 금과 은은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사게 됩니까? 역시 이제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또 내지는 뭐 인플레 환경 이런 걸 좀 해지하기 위해서 많이 또 이용이 됩니다. 지금 달러가 많이 약합니다. 달러는 왜 약세를 보입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나 또 내지는 저금리 정책, 또 내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유럽 회복 기금, 또 미국이 코로나로 대응을 좀 잘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재,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보셨던 구리나 또 이런 귀금속류 소재가 좀 올라오고 또 유가도 좀 올랐죠. 반면에 이제 인플레가 조금 올라올 때는 그동안에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고 막 달렸던 섹터가 약간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막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골드도 너무 치솟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2000선까지 올라왔지만 2000선을 테스트 하겠죠. 뭐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뭐 하염없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좀 조정이 와요. 그럼 이제 고점인가 하고 던질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추세화됐을 때는 충분히 살펴서 여기서 음봉이 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다지면 또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퍼와 골드를 봤는데요. 이것은 인플레 환경의 가능성을 놓고 미리 투입됐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추세화돼서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를 대하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런 멘트들, 주요한 투자자나 주요한 분석가들의 멘트를 잠깐 여기서 헤드라인만 잡아봤어요. 첫 번째 이제 그린라이트 아이온 지금 그 헤지펀드 쪽에 이제 대표적인 투자자인데 인플레 상승의 베팅을 좀 확대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뭐 금이나 은 사가지고 좀 재미는 봤겠죠 수익은. 그러나 좀 더 확대하겠다 조정 나오면 뭐 이런 자세를 갖고 있고 이제 CNBC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 이제 증시 이런 쪽의 전문 보도 채널인데 연준이 이르면 9월 정도에는 인플레를 부양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 연준은 원래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앙은행의 그 원래의 소임은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이 소임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인플레를 부양을 하느냐? 이건 무슨 본래의 소명에 반하는 이런 액션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증시나 내지는 경제의 가장 큰 또 바이러스와도 같은 건 뭐냐면 언젠가 또 폭락할 것이다. 지금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디플레, 하락, 디플레와 같은데 계속 염두를 두고 있는 많은 비관론의 어떤 돈들이 있어요. 이 자금들은 머릿속에 디플레 폭락만을 생각하는 많은 그래서 급락을 뭔가 애절하게 결국 어디다가 이제 두고 있느냐? 인플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디플레. 결국은 물가가 추락하고 물가가 추락한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약하고 또 기업들은 그래서 물건값을 다운시키고 그래서 기업도 실적이 악화되고 또 구매도 약해지고 결국 증시와 경제가 다 약화되는 현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런 디플레 마인드를 이제 버려라. 이제 써라 돈도 자신감을 가지고 부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를 부양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약간은 좀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디플레를 막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인플레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베팅을 하는 투자자가 나타나고 연준은 많은 비관론들을 조금은 방어하는 측면에서 인플레 부양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왜 오르느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화학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소재로서의 가치, 인플레가 오면 결국은 이 화학, 소재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거의 90% 이상 이익이 감소했어요.
또 내지는 이제 많은 그 순수한 화학업체들은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경기 민감주라서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어떠냐면 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업의 시클리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학은 보통 이제 시클리컬즈라고 부르는데요. 경기 민감 어떤 섹터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뭐 이렇게 쫙 IT도 여기 다 속합니다. 이것은 항상 사이클을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가 겨울이고요. 봄, 여름, 가을, 또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아서 치명타를 입은 거죠. 이럴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자산도 팔고 하여튼 인건비 절감하고 오직 유동성을 내가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버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졸라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형편없지만 사이클이 돌아서면 어때요? 이익은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요. 그게 또 화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화학주인 LG화학이라든가 이걸 보면 상당히 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건 이제 순수 화학도 있지만 성장 섹터로서의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화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소재로서의 가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유가도 올라오고 순수한 화학업체의 어떤 제품들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화학들이 점차적으로 R&D가 투여가 돼서 좀 더 미세한 아주 좀 치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 아주 첨단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첨단 소재.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섬유라든가 그죠? 또 내지는 뭐 우리가 항상 보는 뭐 이 나노 소재들.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화장품에도 들어가지만 반도체의 소재. 그죠? 뭐 포토레지스트라든가 또 내지는 뭐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에서 또 배터리도 다 그런 소재에 소속이 됩니다. 또 제약 바이오도 요즘에는 이제는 약도 그 원재료를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취하느냐 서로 그 원천적인 소재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데서 자꾸 이제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코로나도 결국 이 치료제가 다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희소, 뭐 히토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히토류까지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이런 소재들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소재의 수출 규제를 받았죠. 우리나라 EUV 이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우리 못하겠다 그거 너희들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정도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너희들 압박을 좀 받아봐라.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자, 그런 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세한 화학에 대한 R&D 능력이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왔을 때 이 전후방 산업이 다 살아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나갔는데 전후방 산업이 기술력이 형편없어서 일본 걸 갖다 쓴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었지만 전후방 산업을 잘 살려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추면 기왕이면 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 걸 쓰면서 시장이 커지죠. 그동안에 뭐 일본에서 뭐 수입을 뭐 한 뭐 70% 90% 했던 많은 제품들이 이제는 국내 이 지금 뭐 점유율이 5% 10%밖에 안 되는 기업들한테 송두리째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율이 5% 10%짜리가 50% 100%로 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대변혁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왜 화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로서 실적이 좋지 않은 이런 섹터지만 거기서 잘 추출해내서 정밀화학으로 정밀한 소재로 R&D로 끌어올린 놀라운 대박의 제품들을 출현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은 높은 기술 난이도와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자, 일본 제품이 뭐 화학 제품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번에 이제 뭐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냥 돈 많이 투여해서 뭐 중소기업들 중에 그 관련한 섹터에 일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우리가 뭐 그냥 정부가 또 이 지금 대기업들이
막 1,000억, 2,000억씩 투하하면 그냥 순식간에 물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게 아니죠.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미세한 공정이니까 거기에 적합도가 돼야 돼요. 수율이 나와요, 수율.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불량품이 안 나오고 잘 돌아가도록 계속 점검을 해서 그 제품에 맞는 정도의 제품의 품질과 정밀도가 올라오는 이 난이도가 잡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했고 정부나 대기업들이 또 중소기업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광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를 보면 영광의 순간이 다 오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가 특히나 이렇게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직까지 크게 스타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죠. 또 좀 올라왔지만 앞날이 더 영광스럽다면 지금도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입할 건 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또 전기차 배터리 소재, 또 바이오나 제약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첨단 산업이고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그것을 해내는 사람한테, 해내는 기업한테 부여되는 상급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를 잘 선정하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수나 시황, 뉴스, 수급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차트보다 이것을 잘 분석해서 토대를 잘 잡고서 그런 기반화의 종목을 볼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한 단계의 주식 투자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소재를 뭐 소재면 뭐 쇳덩어리, 금, 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화학이 고난도 기술 난이도와 진입 장벽을 통해서 진정한 R&D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기업들로 우리가 눈길을 돌려라. 자, 그러면 어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화학, 바이오와 제약 다 화학입니다. 이 화학이라는 것을 그냥 석유라든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냥 그런 혼합물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공부를 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의 국산화에서 이제 소부장의 소재의 국산화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이제 화학과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NS 테크.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벌써 1조 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뭐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부터 이렇게 봤어요. 매매도 하고 수익도 이제 좀 내고 뭐 그랬지만은 제가 이 종목이 그 일본의 호야라고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뭡니까? 바로 일본의 호야를 따라잡고 시장 점유율을 지금 10%에서 뭐 30%, 50%, 100% 넓혀가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업체로서 특히 EUV 극자외선 공정이 이제는 파운드리 공정에 가장 필요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SNS 테크를 가장 대표로 먼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역시 그 포토레지스트, 이게 이제 좀 레벨이 있죠. 조금 이제 지금까지 썼던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EUV 공정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일본의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나 또 내지는 이제 뭐 미국의 이런 이제 제품들을 아직은 이제 의존하는데 결국은 이 시장이 동진 세미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또 내지는 이제 다른 업체도 있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ENF 테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스. 자, SK 머티리얼스도 이제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IT 소재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딱 해놓고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먼저 대분류를 해놓은 거죠, 종목을. 자, 전기차, 수소차 소재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미코는 약간 이제 연료 전지예요. 지금 이제 SOFC라고 그래서 고체 산화물 전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공부하는 재료로.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 네 종목은 이제
제약 바이오 소재인데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티팜, 아미코젠, 파미셀, 아미노로직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약의 신약이다, 치료제다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재료를 타고 막 움직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 재료, 그러니까 뭐 이제 RNA 재료라든가 또 단백질 많은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갈수록 이제 국경 없는 전쟁 언젠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뭐 화장품도 뭐 재료가 다 화학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책을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나 내지는 온라인으로 저자 직강을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책을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이 오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이제 직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매가 시작됐어요. 자, SNS 테크를 보겠습니다. 자, SNS 테크는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자, 이 블랭크 마스크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미세한 과정, 미세한 공정 과정에 필요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용이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용이 있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SNS 테크는 둘 다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기술 개발하고 있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증자에 참여하마. 그래서 이제 600억 넘는 자금을 이 회사의 제3자 배정 증자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주가 한번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가총액 1조 원을 약간은 그걸 우리가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라운드 넘버. 라운드 넘버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디 가격.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이 마디 가격에서 아마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뭐. 야, 이제 뭐 1조 원이나 올랐는데 뭐 박완필 대표 그걸 열심히 사라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2조 원도 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러나 이제 선발주자고 이격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소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엔드 유저는 이제 최종 수요자로서 반도체용에서는 이제 이 삼성, SK 하이닉스, 대만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의 SMIC나 대만의 UMC, 또 인텔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용 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쿼츠해서 이 반도체용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를 좀 최종 수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와 이런 쭉 있죠. 보시면 이제 BOE, 또 내지는 이제 업트, CM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유저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대표자가 호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호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는 SNS 테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개발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시장은 결국 이렇게 우리한테 블랭크 마스크에서 기존에 의존하던 해외 메이커들에 많이 휘둘려서 휩싸여 있었던 것을 SNS 테크가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SNS 테크를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공정에 숨어 있는 이제 소재의 일꾼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개발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제품 테스트가 돼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갈수록 더 높은 점유율로 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SNS 테크를 잠깐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 이제 1조 원에 도달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야, 뭐 양봉만 났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 주봉으로 이게 아마 이제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약간 쉴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위에 표시가 된 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외국인의 매매입니다. 외국인 매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고점 라인이었는데 다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씩씩하게 벌써 고점 돌파 이후에 한 서너 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시가총액 1조 원을 너무 또 겁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말이 또 더 가는 경향도 있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빠졌네요. 하여튼 뭐 그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가능하면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 네, 자료가 이제 여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SNS 테크를 이제 우리가 증자 참여 이후에 호재가 좀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IT가 미국과 중국 간의 약간 격돌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 있어서는 가장 주축 수요자인데 G2가 싸우면은 수출 무역이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봤자 사실은 그 대세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대선도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바이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바이든 후보가 아직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훨씬. 자, 그러나 이제 이 대선을 우리가 넘어서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기 회복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제 백신 치료제가 등장할 가능성 등등을 통해서 시장은 유동성과 함께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미리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과 특히 우리나라가 소재를 국산한 거의 수혜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동진 세미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진 세미캠은 결국 이제 아까 보셨던 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였는데 이번에 이제 포토레지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빨간색이 일본산이에요. 회색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거의 우리나라 수요의 이게 작년까지는 92%를 전부 다 수입에다 썼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제 86.7%. 일본이 규제가 이제 시작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제 좀 그나마 좀 노력해서 이 정도 한 거죠. 86.7%입니다. 근데 지금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우리나라 생산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 이제 돈을 저기 네덜란드에서 들여다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EUV 공정 장비를 들여다가 생산을 하는데 아주 미세한 공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아주 고밀도의 좋은 제품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우리나라가 국산화 아직은 확실하게 성공을 못했어요. 준비하고 있죠.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결국 그 라인에 투여를 해서 적합한지 거기에 그런 수준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보시면은 이 동진 세미캠은 지금 이제 이 국가에서 이번에 이제 소재 업종 이제 육성 차원에서 생산 설비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EUV 포토레지스트 이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대폭 확대하도록 하면서 2배의 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 2배의 설비의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 그건 뭐예요?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 어쨌든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을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부의 지원, 대기업의 기대감 반영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생산 설비가 2배면 뭐예요? 결국 매출도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율 내지는 이제 공장 가동률만 제대로 들어가면. 자, 결국은 그러한 가능성이 여기에 꽂혀 있다. 아직 개발을 못했으나 개발할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동진 세미캠이 이제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되기에 이렇게 이제 2배씩이나 증설을 바로 하도록 하냐.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의 2020년 스트링 1과 2021년 스트링 2의 구조 변화, 레이어. 이런 이제 좀 다소 어렵죠. 레이어는 층이라는 거죠, 층. 레이어 쌓는 겁니다. 층이 이제 올라가죠. 낸드 플래시 보면 뭐 다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점점점 이렇게 기억 용량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뭐 32단, 64단, 뭐 128단 이렇게 올라가요. 단수가 올라간다, 층이 올라가는 거고, 층이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계속 화학 제품을 도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층이 깔릴 때마다. 마치 우리가 시루떡에 쌀과 또 팥, 쌀과 떡고물 이렇게 쌓는 것처럼 많이 쌓을수록 떡고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떡고물처럼 포토레지스트를 많이 쌓아 올리기 때문에 스트링의 구조가 다층화될수록 어떻게 기술 난도가 올라갈수록 많은 수요를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일본산을 대체하는 것도 또 많은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생산을 못했던 거라 이걸 개발하면 뭐 완전히 진짜 넝쿨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동진 세미캠은 제가 이제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가장 그 기대가 되는 이제 유망한 이런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의 개발 회사로서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지금 중위 정도의 포토레지스트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수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제 새로 개발하는 이제 EUV용도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또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이런 그 포토레지스트 고난도 포토레지스트 말고 EUV 말고 실제 이제 지금 필요로 하는 이 포토레지스트 쓰고 있는 것들도 이 회사랑 개발을 해서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이번에 그 아까 SNS테크처럼 동진세미캠도 뭐 제3자 배정 증자를 해서 주주로 있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후방 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세계 굴지의 최강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전후방 산업도 우리나라의 그 아우와 같은 기업들이 잘 동반해서 커지면은 그 파급 효과도 크고 고용 창출도 크고 또 이렇게 외부와의 어떤 격돌이 있을 때 혼연일체가 돼서 지킬 건 지키고 또 우리가 누릴 건 누리는 이런 하나의 팀워크로 원팀, 한국이라는 원팀으로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재 산업은 그동안에 쌓여 있는 그 R&D의 결실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SNS테크나 동진세미캠 또 ENF테크나 또 SK 머티리얼스까지 이제 IT를 좀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뒤에 이제 소재 또 하나의 배터리도 이제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화학과 소재의 재발견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의 이 지금 시각을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린 뉴딜이나 테마 쪽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눈을 조금은 이제 새로운 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와 또 방향의 전환과 또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유연한 자세가 이 종목을 좀 잘 수익을 실현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굴려야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려 나가려면 잘 팔고 새로운 걸 또 잘 사서 또 불려 나가고 이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10배거 뭐 5배, 200~300% 이걸 노려서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재와 관련된 화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주제로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의의 전반부를 좀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더라고. 없어요. 그거 끊겼어. 그죠? 나 눌렀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네. 7분 정도 남아서 뒤에 다 하실 수 있을지. 그럼 중간에 안 끄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다 못 하겠네. 자, 그러면 그거는 하는 데까지 하고요. 또 저기 그 월요일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연결해서 하겠다 그러죠. 뭐. 그래서 물이나 한 잔 좀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물 있어요? 지금 물 가지러 가기 좀 그렇죠 시간이. 드릴까? 옛날에 드려도 돼.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드릴까요? 넣으세요. 동기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말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그 뒷부분을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준비한 내용들이 아까 이제 그 어차피 바이오 소재, 제약 바이오 소재는 다 못하고 오늘은 이제 IT 소재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소재를 좀 하다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또 내일 저녁에도 이제 잠깐 11시부터 12시 사이 공방을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아까 동진세미캠 차트가 조금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동진세미캠의 이제 주봉이죠.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게 화학업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상승 오파가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사이클 고점이 나오니까 쭉 밀렸죠. 이게 바로 그 이제 경기 민감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갈 때는 잘 가는데
조정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험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동진 세미캠이나 SNS 테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밀려도 많이 안 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존의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매출을 이루어오다가 EUV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EUV용 공정은 초미세 공정이에요. 이것은 대만 반도체와 같은 파운드리 업종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내세운 비메모리 전략의 핵심적인 어떤 공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메모리는 아무래도 메모리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경기 민감도가 좀 약간 약하고 그 등락이 조금은 덜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조금 유의하시고요. 물론 반도체는 원래 약간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진세미케믹이 이제 기존 고점 25,000원 통과해서 지금 37,000원 조금 밀렸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받으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음봉 보면 마음이 덜컹해서 그러지 마시고 지속성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제가 잠깐 좀 별로 열강은 아닌데 물 한잔 하겠습니다. 윤활유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꿀맛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SK 머티리얼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SK 머티리얼스는 이제 그 하이닉스와 SK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이 SK 머티리얼스가 원래는 이제 OCI의 자회사였어요. OCI 머티리얼스였죠. 근데 이제 피인수가 돼서 원래는 그 이제 불화수소 뭐 이런 쪽인데 특수가스죠. 특수가스에서 이게 이제 이런 가스 쪽에서 점점점 이제 자회사들 SK 에어가스, SK 트리캠, SK 쇼와덴코 이게 다 뭐 하는 회사예요? 다 지금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SK 머티리얼스의 휘하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토탈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다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입니다. 이걸 다 이제 어디서 SK 머티리얼스가 영업이익이나 매출로 흡수를 해서 연결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은 이쪽 원래 이제 특수가스 쪽이 매출을 많이 차지했는데 갈수록 이제 SK 트리캠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SK 에어가스는 지금 증설을 하려다가 증설이 조금 연기가 됐어요.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증설을 해서 증설을 왜 합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쭉 새로운 섹터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야기하는 확실한 수요처, 캡티브 마켓이라고 이야기해요. 캡티브 마켓. 너는 나의 포로야. 왜? 아니 SK 하이닉스가 자기들의 자회사를 놔두고 뭐 어디서 물건을 많이 갖다 쓰겠습니까? 확실한 수요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확실한 수요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그래서 저는 SK 머티리얼스도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도약에 특히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범용 반도체용 사용 증가세,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특히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이번에 이제 금호 석유화학인가요? 거기서 사왔어요. 그 사업을 공장하고 자산해서 포토레지스트는 아까 이제 동진세미캠도 있지만 금호 석유화학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제 불화수소 이런 신규 제품 추가가 돼요. 물론 이제 신규 제품이 매출로 연결되려면 이렇게 이제 수율도 나오고 이제 제품 적합해야 되겠죠. 그 고난도 공정에 맞게. 자, 그러나 돈이 많고 확실한 수요자가 있고 하니까 밀어붙이면 연구 개발은 결국 언젠가 꽃을 피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가능성이 매우 이제 그 부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CI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가 그죠? SK 머티리얼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인수를 해서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2016년도에 이제 금호 석유화학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 사업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장에 이제 새로운 그 진입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SK 머티리얼스 하면 이제 기존의 박스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습니다.
뭐 이거 뭐 돌파되겠나 그랬는데 역시 이제 소재 육성책에 그 동안에 조금은 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다가 이 박스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보시면 점프했지만 역시 25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바로 돌파 못합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마디 가격에서는 한번 좀 주춤거릴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못 간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 라인에서 한 번쯤은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한 달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쉬어간다. 쉬는 구간에 있는데 이 쉬는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5주 이평선도 올라오고요.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좀 미세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결국 반도체는 여러분 반도체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디램 값도 하락하고 지금 당장 뭐 조금 이제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야기 나올 때 사야 되는 게 바로 경기 민감주의 특징입니다. 지금 최악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디램 값이 하락하면 조금 이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재고가 원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써야 되는 수요자들이 재고를 좀 갖고 있어요. 상반기 혹시 생산을 못할까봐 미리 물량 땡겨다가 수요자들이 좀 쌓아놓고 그걸 소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자가 재고가 많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꺾였을 때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생산자들이 슈퍼 사이클을 믿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재고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재고를 많이 털어냈습니다. 작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생산자 재고는 적정한 수준이거나 그런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가 상반기에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미리 좀 땡겨놨던 물량만 재고가 소진이 되면 사실 생산자 재고 많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DDR 우리가 보통 이제 그 DDR 그 4가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주력인데 이게 5로 이제 넘어간다 그러죠.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제품의 주력 제품의 이제 또 변화들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은 열려갑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 개화 단계로 가는 이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 IT 소재에서 이제 화학 쪽과 관련된 쪽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는 게 또 배터리 소재나 또 여러분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소재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저녁과 이제 월요일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이제 또 디인베스팅 이번에 이제 책을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영어도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문법 책을 앞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것처럼 또 역시 이제 이런 어떤 주식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그 많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을 딱 정리하고 또 새로운 동학개미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디인베스팅을 제가 저자 직강으로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번 주 정도에 또 한번 저자 직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책을 구매하시면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우리의 유튜브의 종목 공부라든가 전략적 승부처도 공부하고 또 어떤 반전율과 또 많은 그 기술적 분석이 토대가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기법도 공부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동 작전. 싹 하나 둘 쫙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여러분이 이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좀 흥분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과정을 줄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결국은 뭐냐? 계좌를 불려나가는 과정이죠. 계좌는 어떻게 불려나갑니까? 결국 이제 좋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매매의 스킬을 끊고 매짐을 분명히 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 여름 여러분들이 뜨겁게 꿈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려 있다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식의 재발견을 한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MSCI 선진국으로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에 된다고 봅니다. 한 1년 정도 안에.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OECD에서 코로나 타격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이번에 GDP에 이제 타격이 가장 낮아서 레벨업이 됐죠. 이 순서가 확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순위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 하면서 많은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지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MSCI 비중이 주로 중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 많이 뺏겨서 비중이 많이 다운됐어요. 신흥국에서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이 선진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수요처의 펀드들이 왕창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시고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마음에 심대한 어떤 위축되거나 출렁거림으로 남겨서는 안 돼요. 저는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 왜? 시황을 너무 뉴스를 너무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르냐 내리냐 2분법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조정받아도 더 세게 나가는 종목이 있고 준비된 주자들은 또 지수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또 알아서 또 조정받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완급 조절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스마트 리포트와 디인베스팅에 녹여서 여러분과 이 진짜 굳건한 매매로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계좌를 대박을 내는 것입니다. 계좌의 10배거 이게 바로 우리의 스마트 리포트의 지향점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전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인데 이렇게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또 이어지는 강의를 일요일과 월요일로 우리가 이어서 여러분과 더욱 뜨겁게 더 큰 수익을 향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